5배율로 해야 되겠고, 처음에는 일단 좀 작게 하고 필요하면은 나중에 인공수용체를 넣기 전에 확장하는 WCCC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벡토라는 오래됐죠. 오래된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야가 방해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해봤던 유일한 케이스인데 사실 뭐 그렇게 쉽진 않고 여러 번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약간 치우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페시티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기타적인 술기로는 이리게이션은 바이매뉴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콜텍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각막 이식이 사실 여의치 않은 환자들에게서는 홍채를 이렇게 좀 넓히고 나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어떠한 프로필이 전혀 없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만 하고 하나 주는 거는 최종 디자인된 제품을 제가 컨펌하고 사인할 때 그 기도 하나 주는 이유로 사실은 처음에 제가 구입할 때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러면 수습 디자이너가 그걸 갖다 만들어서 프로덕트 메뉴를 만들 때까지는 어떠한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밑에 다른 프로덕트들이 만들 때는 그런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90년 닥터 빈벨리의 디바이드라는 것 지금 비교해서 보다시피 상당히 지금 보면 조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아가라는 분이 캐포 차비라는 테크닉을 만들어서 굉장히 또 센세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겠죠. 그 이후에 아카오시라는 분이 또 프리찹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보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디바이드 펑커, 스타벤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갖다 익히는 러닝 커브가 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다 마스터하는 과정 중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래서 프리차 다시 한번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거나 피자를 먹을 때 이걸 우린 잘라서 그 다음에 포크로 집어서 여러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EM 소견을 봤더니 3대에서 7마이크론의 크리스탈린 파이버들이 이렇게 아주 배열이 백정션 기타 인터디지테이션에 걸쳐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는 안티리오 Y 슈처나 포트리오 Y 슈처를 중심으로 아니언 양파 껍질처럼 굉장히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의 이 구조가 어떠한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뇌에서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엔도뉴클레어스라는 크기와 하드니스, 사이즈를 보고 뿐만 아니라 에피뉴클레어스나 코텍스 레이어의 티크니스를 보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많은 연자들이 말씀하신 조율의 상태를 갖다가 분명히 확인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씨가 쓰는 건 대부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 하지만 기본은 이거와 유사합니다. 제가 직접 이 동영상 찍었는데 낫으로 찍을 거하고 참으로 찍는 거 같이 찔리긴 하는데 쪼개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작을 펼 때 도끼의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끼의 기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 기능까지 같이 있는 게 뭘까 하고 생태계를 봤더니 독수리 부리입니다. 위쪽하고 아래쪽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 형태는 일단은 독수리 부리 모양을 해서 디자인 자체를 갖다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쐐기 모양으로 들어가는데 날의 길이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걸 사용하시는 분이 불량이라고 공급자한테 불량이 아닙니다. 양쪽에 날이 일부러 엇박자를 내놔가지고 샤프니스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물리학적으로 제가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위에서 가해지는 힘이 1이었을 때 IMA라고 계산해 보면 측면으로 가해지는 11배로 벌어지는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것이 마치 도끼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면서 저희가 얻는 조직을 가르는 효과가 생기시죠. 그래서 여기에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를 봤을 때에 슈처와 안테리어 Y 슈처에 조금 진행된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우리가 테논 아이런 슈처 할 때의 그 리들의 아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직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조절에 스트레스를 가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한두 번만 생각하시면 쉽사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인컴플리트하게
합병증이 많이 동반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러한 포도막염에 의해서 합병증 분비자 수술을 한 경우에 유해 케이스가 1년에 재발되는 경우가 41% 보고되고 있고요. 환자들이 CM이가 생기는 게 33%, 그리고 포스테리아 플레이키아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8%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에 의한 합병증 분비자 수술은 수술 자체의 뿐만 아니라 이제 염증의 재발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에 동반된 합병증 갱년기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 눈물이나 결과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이 소실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선택을 할 때 이런 염증, 포도막염이 있던 환자들을 포도막염이 왜 생겼는지, 그 포도막염의 진단을 반드시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염증이 들기의 시스템에 생기는 파니유라이티스 때문인지 아니면 앵클로즈 스폰딜라이티스나 아니면 그냥 잘 없는 이런 유라이티스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교과서적으로는 조금씩 늘려가지고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옵틱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아이리스랑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때 시네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옵틱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 주시는 걸 권하고 있고, 열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 밖에서도 아직 프로 PD 같은 경우를 매 1시간마다 투여를 하고 수후에 바로 소독하는 타이머 덱사인제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스테로이드 사용에다가 천천히 테이프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에서 보여드리기는 익스트라 오큘라 쪽과 트레이닝 쪽을 먼저 묶었는데요. 실제로 틸트를 방지하시려면 리딩 아틱 쪽을 먼저 묶어서 색소스처럼 맺힌 루트 위치는 사실 조절하기 힘듭니다. 이제 잡아놨을 때 옵틱 아틱 정션에 가까이 맺힌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흔히 스트라이크 세션할 때 파틱의 끝에서 한 3mm 이정도가 정확히 맺힌 경우도 있고 해서 먼저 거기를 해서 루트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튀어나와있는 이시정 쪽으로 튀어나와있는 트레이닝 아틱은 제가 익스트라 오큘러라고 되는 위치를 명확하게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리장 수술을 환자에 관해서 수술 전에 저희가 이제 K값의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미리 우리가 아이리스나 외래에서 이미 검사를 다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외래에서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창문 우에서 보면은 그런 리프렉티브 서프라이즈랑 관련된 것들이 BUT랑 코니아 스티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로센스 스테이에 있는 간호사로 디텍션 오늘 하라면 똑딱하는 피어할 때 쓰는 도구에서 그걸 뭐라고 하나 그것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시간을 1초 단위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측정하기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케이스 1에서 VTH 이제 김세성 선생님이 VTH 사용하지 않았는데 텍스트 컨치한 루트를 쓰고 수술 첫날에는 스테로이드 Q로 36g 그 다음날 일정 정도를 봐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연립치하는 상황에서 조절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수술에서 덱사인제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션은 고기태 김효일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김효일 교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특히 전남부영역에서 지대한 응원을 하셨고 저희 교실 인재를 이렇게까지 자리를 이용해 주신 큰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타계하신 지 1주년이 되셨기에 이번 심소로 중에서
김재 교수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생애를 알아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 교수님이 그 집필하신 세월호 북을 레퍼런스에서 작성했습니다. 교수님은 34년 12월 26일 강원도 이천에서 출생하셨고 49년도에 남하하셔서 강원도 횡성에서 자리를 잡으셨고 53년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56년도에 저희 카톨릭대 전신인 성신대학교 의학공학과에 편입하셨고 학업을 같이 동시 진행하셨던 것 같고 57년도에 사범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카톨릭대 1회로 차석으로 공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그 모습이고요. 카톨릭대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60년도에 인턴 생활을 시작하셨고 손정문 교수님이 아마 교수님의 그림을 잘 그리신다는 걸 보고서 안과 전공을 권유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런던 특보병원 최초의 안과 레지던트가 되셨습니다. 63년도에 군입대를 하셨고 군입대 후에 64년도에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셨고 전역 후에 서계수 교수님과 혼인을 하셨습니다. 66년도에 임상강사로 발령받으시면서 성바오 병원 안과과장으로 6개월 근무하셨고 68년도에 전임강사 발령받으시면서 성진세트병원 안인비과 과장으로 4개월 근무하셨습니다. 70년도에 미국 존스홉킨스 윌스 인스티튜트에 그 연수를 하셨고 연수 기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지 그 연수 기간 중에 익스피리멘탈 아이 리서치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75년대 도쿄대학에 단기 연수를 다녀오시면서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술 현대비 보급이 잘 안 돼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세안과 수술에 대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던 걸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78년도에 교수로 승진하셨고 80년도에 지금 서울성모병원 전신인 강남성모병원 개원하실 때 초대 진료 부원장이시자 안과 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안과 보직을 역임하셨고요. 78년도에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성공하셨다고 하셨고 그 당시에는 아마 에어를 넣고서 후방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테크닉이었는데 이렇게 성공하시면서 과수술, 분해형 수술의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91년도부터 유명한 안과 주임 교수를 역임하시면서 지금 카톨릭 국제심포지움 전신인 강남시각 국제수술센이나 카톨릭 국제안과 합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시면서 저희 안과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도록 하셨습니다. 86년도에 강남성모병원장으로 재임하셨고 당시에 암진료센터하고 응급의료센터를 증축하고 하는데 독점을 주셔서 많은 응원을 하셨습니다. 88년도에 카톨릭 균형의료원 임상의학 연구소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아마 산지에 대했던 연구부와 연구실을 통합조정하고 집중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해서 옆에 저희 이 건물 옆에 있는 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셨습니다. 94년도에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대학원 의학과 교육 연구 활성화에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에도 역점을 많이 두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강남성모병원이 이제 과장으로 계시면서 안면도 설립하셨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셨고 또 그 헌안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셨는데 특히 8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카드나형 인공 각막 이식을 성공하셨었습니다. 80년도 그 강남성모병원 개원하면서
코엑시알 수술 내용을 들어오시면서 백내장 수술, 특히 후방인공수체 사색술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셨는데, 특히 82년도에 전탄물질이 보급되면서 많은 수술 케이스를 확보하셨고, 특히 국산 인공수정체도 개발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골절 수술의 전신인 한국인공수정체 연구회에 창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82년도에 RK를 국내 최초 시술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90년도에 백신머리를 장비를 도입하시는 등 원리로서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재능을 보이셨습니다. 88년도에 대한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이후에 한국백내장골절수술학회, 한국컨택트연구회, 한국외환부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유한의학학술상 및 국민문자 동맥장 등 다수를 수상하셨습니다. 국제적으로도 98년도에 ESCRS 백내장 골절 선구자상, 사진에 보이는 선구자상을 수상하셨고, 2013년도에 미국 백내장 골절술학회의 명예전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93년도에 카톨릭안과연구재단을 세우셨고, 이후 선산안과연구재단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젊은 연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해외 학술 활동을 지원하셨는데, 12년도에 안과 동문회에 기증하셨습니다. 또 여러 봉사를 통한 카톨릭 이념을 실현하는 데 전념을 하셨고, 특히 시각장애자들에게 흰지팡이를 전달하는 사랑의 흰지팡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83년도에 천주교 200주년 기념 의료기관 수술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셨고,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해서 헌암운동 및 각막이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환자는 모두 내 가족이라는 생각하에 안전한 케어를 위해 정성을 다한다는 이념으로 항상 수술하기 전에 환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유기시간터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의료 지원 협력단 이론으로 평양을 방문하셔서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환자 치료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항상 교수님이 퍼블리셔 페리시라는 에서 항상 논문 쓰라고 독려를 하셨는데, 후배 교수들에게 많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엄격하시면서 따뜻한 교육자셨고요. 각막이식, 백내장, 골절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안과하면 선호병원이라는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호탕한 성격과 인자로운 미소로 허물없이 대해주셨습니다. 의술과 신앙을 조화롭게 실천하며 환자들과 후배의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셨고요. 퍼블리셔 페리시라고 항상 얘기하시면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문서 보여주셨고, 후배들을 독려하셨습니다. 발표자를 준비해 주신 유인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 비번짐이 있습니다. POC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가까운 건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메트릭은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먼 게 조금 뿌옇고 비번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먼 거리가 잘 보이고 헬로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로 가면 근거리가 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보면은 이쪽이면은 아이디어한 렌즈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제일 나쁜 렌즈인데 해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모노는 멀리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고, 아이엔스는 뭐 멀리도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게 조금 잘 보이고, 이 두 가지는 멀리도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보입니다. 페노픽스는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좀 뒷번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역시 리프렉티브 렌즈들은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디프렉티브 렌즈들은 이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 정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막 굴절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수술은 아까 뭐 김재호 교수님도 나왔지만 90년대 많이 하게 됐죠. 이제 그 사람들이 20대에서 지금까지 케이스는 적었겠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굴절 수술 받은 사람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디제스터가 될 것 같은데요. 하이퍼로픽은 이렇게 가운데 볼록하고 주변부가 평평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시전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굴절이 굉장히 배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런 눈에서 넣게 된다는 것은 좀 우려할 일이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굴절 수술은 우리가 라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막의 넙을 다 끊어 놓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스마일에는 인시전이 조금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femtosecan이 이렇게 그 각막의 렌티클을 자르면서도 이렇게 너브를, 스트로말 너브를 자르기 때문에 스마일에도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라든지 뉴로트로픽 케라토패시, 그리고 뉴로패식 페인 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마일도 나중에는 그 라식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그 너브가 노멀라이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마스가 이 보고에서는 가장 정확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시는 환자들한테 너무 그 환상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남녀가 무슨 크게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남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구해지게 된 게 AI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스가 백내장 수술에 비교를 그 세이프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디포커스 커브를 봐도 매접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라이트 어저스블 IR로 그렇게 라이트로 수술 후 이렇게 그 도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중에 ORA, 요즘은 프레스비 라식하고 그리고 앵글 알파가 0.5 이상, 그리고 뭐 코마. 네, 오늘 그 옵틱에 대해서만 좀 서머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학회에서 BBT랑 POC는 짧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오디세이 IOL이라고 테크닉에서 새로 나온 IOL에서 옵틱을 줬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크로스오버되는 세상이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좀 고려. 장점이라고는 인터미디엇을 타겟하는 하가 깨끗하다, 글레어 할로가 더 적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요. 아까 뭐 디스포톱시아는 그래도 다 레버레이션이 심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간 걸 보시면 동공이 커지면 오히려 더 그 스페리컬 레버레이션이 없는 환경에서는 망가지고, 파저티브가 있는 코니아에서는 마이너스 값과 상쇄돼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니 동공 크기에 따라서 IOL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동공의 영향력을 덜 받게 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멀티포칼들이 4mm가 되면 파가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인터미디엇 니어도 다 같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라지 퓨필에서 아주 모든 옵틱을 깨끗하게 보여주는 멀티포칼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도 포스트옵에 보면 POC 환자들이 센터에 이렇게 리프렉티브 에러, 웨이프런트가 증가되어 있는 측정치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렌즈 중앙에 있는 디자인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웨이프런트 에러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클라리온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POC가 훨씬 더 퓨필 디펜던트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아주 아이디얼하게 퓨필이 2mm, 3mm, 4mm가 그 근거리 볼 때, 야간 시 때 똑같이 움직여주면 아이디얼할 수도 있지만, 만약 픽스 퓨필이거나 스몰 퓨필. 네, 크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실에서 많이 진행했던 것은 이제
중간 거리를 볼 수 있는 로우 에드 IOL을 도미넌트 아이에 많이 넣었었고, 니어는 이제 넌 도미넌트 아이에 넣었던, 한 눈은 단초점, 그리고 그 반대쪽은 다초점을 넣은 경우는 양안 모두 다초점, 그 당시에는 리프렉티브 리즘 IOL을 넣었었고요. 그 결국 들어가 있는 렌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심포니는 2DOF 렌즈였었고요. 그래서 역시 비슷한 디자인으로 두 변을 나눠서 이제 수술 전 데이터는 거의 비슷했었고, 이게 이제 1개월째 데이터입니다. 확실히 그 니어 비전은 믹스 앤 매치보다 있는 상황이 되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망막 질환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펫 서비에서는 망막 환자의 디프렉티브 멀티포컬 IOL은 금기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컨센서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렌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오는 렌즈들이 굉장히 톨러레블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이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망막 선생님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모노포칼처럼 쓸 수 있는 인공수정체일까요? 이 환자를 먼저 한번 봐주시면 이 환자분은 양안 RP이고 왼쪽 눈 황반이 비교적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은 더 잘 보여졌는데 왼쪽 눈은 더 안 보여졌고 왼눈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편하니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렌즈가 좋아지고 부작용이 적어졌다고 해도 황반에 아우터 레티나를 침범하는 질환은 아이엔스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모노포칼 IOL 넣어야겠다고 하겠습니다. 토링을 하는 거야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포커스를 나누는 것은 아우터 레티나를 침범하는 질환에서는 완전한 금기라고 생각을 해야겠고요. 휴먼에서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하시지만은 실제 우리가 휴먼 아이에서와의 어떠한 수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차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멀티포컬 IOL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황 교수님께서는 그런 점을 어떻게 고려하시고 차이점을 두고 생각하시는지. 그 코니아 때문에 조금 달라요. 좁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런 디프렉티브 링 같은 건 좀 과장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 타입의 퍼스널리티는 피하자라고 굉장히들 강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걸 별로 강조를 안 하지만 사실은 뉴럴 어댑테이션에서 이제 온 오프 포인트마다 온 오프가 있는데 거기서 샤프한 포인트가 맺히는 부위하고 자극이 되는 거, 그다음에 블러하게 맺히는 부위가 있을 때 우리 참 뇌는 플렉서빌리티가 어댑테이션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블러하게 보이는 걸 갖다 서프레션 해가지고서는 어큐러시하게 맺히는 그 포커스를 강화시키고 나머지를 서프레션하는 뉴럴 어댑테이션이 굉장히 강하신 환자가 있지 않는 반면에 어떤 분은 분명히 모든 객관적인 검사를 컨트라스트 센시티비티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이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실제는 여전히 검사들의 데이터들을 다 확인하지만은 그런 것도 참고를 좀 살펴셔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저거는 이제 센서가 카메라 요즘에 사실 거의 그 모노한 경우에는 10명에 1명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멀티포컬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정으로는 정성근 세비장과병원 원장님, 김태임 연세의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김태임 연세대학 김태임 교수님이 소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 네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연자는 정소양 교수님으로 Cause of Outcomes of Corneal Endothelial Cell Loss Phakic IOL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하고 각막이 이제 두께가 얇은 사람한테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수술이고요. 이쪽으로 알티플렉스나 알티사는 각막 내피세포 로스를 일으키고 ICL은 카타락과 글라우코마를 일으킨다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진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내피세포를 관찰하지 않았던 분들이 또 병원을 내원하고 또 떨어진 걸 알게 되면서 많은 병원에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할 때는 좀 컴프로마이스 코니아라면 좀 찍는 개수를 좀 비교적 맞춰서 찍어야 환자가 좀 어느 정도 패턴에 갈 수 있나 알 수가 있고요. AAO 가이드라인의 아리스 픽세이티드 렌즈는 25% 이상 떨어지면 제거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쯤에 저도 이제 이런 환자들을 좀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 정말 내피가 떨어져서 제거하는 환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AC도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CL에서도 환자가 ECD가 떨어지면 빼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한테 떨어지고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과연 뺐을 때 그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수술할 때 분명히 서지컬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언제 빼야 수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이제 여유 내피세포가 더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볼팅이 높을수록 떨어져 있었고 또 흥미롭게는 ICL 표면에 이렇게 피그멘테이션 그레이딩이 높을수록 내피세포가 이제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이제 힐런을 넣거나 빼서 이렇게 내고 났더니 이렇게 이제 INA를 하고 보면 이 표면에 세포 표면이 이 파킹 렌즈 표면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얼룩이 되면서 다음날 이제 백큐올이 좀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거나 증가하는 분에 비해서 한 6개월까지 떨어지는 환자가 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대피가 많이 떨어지는 환자를 감별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보면은 우리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술전이 ECD는 1722 정도로 나온 IPCL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도에서 나오는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의 옵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시 규종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ACD 기준은 다 똑같이 2.8mm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경 범위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게 토릭을 넣었을 때는 렌즈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버IC 같은 경우는 4가지를 가지고 있고 옵틱 플렉스 글레이즈 같은 경우는 3가지 그리고 역시나 이제 KPL은 6가지로 조금 더 늘렸고 아이 사이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주 있지만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새롭지 않은 얘기들인데요. LI를 이제 안 하죠. 저도 10년 이상의 클리니컬 리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PI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장점이고 또 이제 더불어서 예전에 생기던 안테리어 서브캡슐 카다라 포메이션이나 피필러리 블럭 같은 것도 이런 홀로 통해 가지고 에큐스 플로어가 자유로워짐으로써 약간 더 피지올로직한 환경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캐다락 자체가 홀이 있는 타입에서는 잘 발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굴절 수술을 염두에 두고 환자가 왔을 때 나이에 따라서 어프로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리프렉티브 에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 프리스바이오피가 있으면서 백내장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간단하죠. 멀티포컬 IOL을 권유를 하고 그 안에서 아까 앞섹션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IOL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카다락은 없으면서 프리스바이오피아가 있는 환자들은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해보시고 또 모노비전 나식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백킥 아이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이미 해버렸는데 모노포컬로 해가지고 니어비전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예전에 했던 뭐 피기백 아이올처럼 이렇게 슈더 백킥 아이에 백킥 아이올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뭐가 지금 가능하냐? 실제적으로 이 2가지인데 아티플러스하고 에보비바입니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거 요즘에 또 챗GPT까지 나와가지고 다 검색해보고 어느 병원에서 뭐 한다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올려놓으신 그 병원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는 아티플러스 하는 병원이라면서요 하면서 찾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환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권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셀렉션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는 얘기고 안 하도 얘는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아마도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역사를 간단히 보면 아티플러스 들어는 봤는데 언제부터 썼나 21년도 찾아볼 때 읽다 보면 조금 화나잖아요. 다 좋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얘기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멀티포컬 IOL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에서 결과치하고 이 프리스바이오픽 백킥 IOL의 결과치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해가지고 9개 병원 참가한 걸 갖다가 작년에 KSCRS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요 지금 이 플랫폼 자체가 리프렉티브 타입의 멀티포컬 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과정에서 환자가 다 갑니다. 그거 해봤자 별로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그 가는 걸 갖다가 막
받고 이 환자한테 적절한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상담을 좀 깊이 있고 좀 이렇게 길게 좀 자세하게 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야지 그 익스펙테이션이 아직 높지 않은 환자한테 적절한 시술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프린스바이오페아의 그 교정의 주요 도구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의 그 기대치에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케라토 리프렉티브 렌티클 익스트랙션, 저희가 스마일이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다가 요즘은 워낙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케라토 리프렉티브 렌티클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렌티클 빼는 모든 수술을 통칭하는 클렉스라는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됐는데, 요거 관련된 이제 합병증을 어떻게 잘 매니지할 거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플랩에 관련된 합병증은 적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만큼 또 술기가 쬐끄만 구멍을 통해서 그걸 뽑아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반대되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합병증이 기존에 저희가 하던 리프렉티브 서저리들보다는 조금 더 많아서 러닝 커브가 스티프하게 있는 것이 플렉스 서저리입니다. 석션 로스라든지 OBL, 그리고 플렉스팟, 그다음에 렌티클. 당시에는 이 환자를 수술을 못하고 보내야 되는데 휴가도 내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시느라고 그냥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24시간 후에 하는 게, 특히 클렉스 같은 경우에는 OBL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다이섹션 안 한 상태에서 하루 있다 하시는 거를 더 안전하다는 거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트랜스에브는 에이버레이션 코렉션 하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코렉션해서 이렇게 한 1년쯤 지나면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됐는데, 이 과정 중에 이제 서전도 되게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이섹션을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OBL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다 안 보이거든요. 둘 다 없어지면 이렇게 다이섹션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심각하게 이렇게 교정이 되지 않는 굴절 상태가 그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하다 보면 꼭 사건이 생기고, 처음에 이거 조금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다이섹션 할 때 제 오른손잡이니까 이게 잘 되는데요. 왼쪽으로 라식보다 굉장히 뭔가 다르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때문에 드라이 아이는 확실히 기존의 다른 수술보다는 적게 생기겠죠. 근데 뒤에 이걸 이리게이션을 해야 되느냐, 인펙션 때도 이리게이션을 해야 되느냐, DLK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그거는 반대이기도 하고, 상피가 인택트한 상태에서 위에다 떨어뜨리고 크로스링킹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짧은. 네, 안녕하십니까. 해안서울안과의 정태영입니다. 24회 상당히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환자들이 너도 나도 다 이것만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 수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엘리타 실크라고 하는 게 조금 비기너 입장에서는 조금 시작하기 쉬운 장비의 레이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결과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리얼 월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에너지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 스팟 사이즈가 1마이크로고요. 그 다음에 스팟 디스턴스도 1마이크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칠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이섹션이 스무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그 스마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다이섹션이 조금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부터 다이섹션이 쉽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분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는 거의 신경 안 쓰고요. 처음부터 상당히 편안하게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만실 레이어에 폴드 같은 것들이 덜 생기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조금 이렇게 보호만실에 이런 폴드들이 있어서 시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봤던 것 같은데, 수술을 시작한 지가 저희가 제일 처음 한 게 2023년 첫 수술이 10월 31일 날 11월 1일 날 이렇게 또 잘 맞아서 노모그램도 잘 맞고 또 수시력도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수술 하기 전에는 스마일 수술은 딱 한 케이스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6디옵터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초기 시력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0.9 정도 대 0.8 정도, 여기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로그마로 보게 되니까 조금 더 뚜렷하게 경향성을 볼 수 있고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조금 그 고도근신 환자들에서는 조금 시력이 천천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지만 이제 3개월이 됐을 때는 결국 시력은 같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이제 아주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조금 시력이 천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수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해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치들이 다 조금씩 낮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평가 회사에서 석션이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줍니다. 생각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풀리게 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어큐이티랑 프리딕터빌리티는 괜찮아 보이고 시력의 질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조금 그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시력이 조금 천천히 좋아지는 것 같고 DLK가 조금 제 기준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에너지 세팅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에너지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스키 다이섹션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특히 이게 센터에서부터 다이섹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딜레이드 비주얼 리커버리를 갈 수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에너지 어저스트먼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아시안드라인데는 이런 스몰 피셔인 경우에는 이런 석션 로스의 리스크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 보여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